이 재단은 좀 누구 돈으로 좀 만들어진 건 이런 부분들도요. 그거 다 대답했다고. 당신들 정확하게. 갑자기 개포 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몰랐지. 당신도 집 사가지고 팔아봐. 몰라. 호화 골프, 호화 만찬을 즐기는 신군부 세력들. 이들은 어떻게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과천 정부청사와 마주하고 있는 청계산 끝자락. 산골짜기를 따라 넓게 자리 잡은 단독주택이 눈에 띕니다. 주인 부부가 살고 있는 본체. 주인 부부의 손자, 손녀를 위한 놀이터도 있습니다. 높은 돌담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집. 이런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12.12 군사 반란 직후 찍은 신군부 단체 사진 속에 그가 있습니다. 제일 앞줄에 앉은 정호용 씨입니다. 전두환 씨와 동기인 육사 11기. 한화의 멤버인 그는 5.18 당시 특전사령관으로 광주 진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군대를 지휘해 총과 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던 정호용. 광주를 진압한 공로로 육군 참모총장에 오릅니다. 그 후 경기도 양주에 임야를 매입하며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양주 임야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습니다. 정호용 씨는 이 일대에 30만 제곱미터, 9만 평에 달하는 땅을 부인과 12살, 14살이던 두 딸의 이름으로 매입합니다. 육참 총장이 군사보호구역 땅을 매입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제 건의권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있어요. 육군 소령이 소령 신분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땅을 샀던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소령이 사도 문제가 되는데 총장이 산 거잖아요. 그거는 군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후 정호용 씨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씨의 양주 땅은 그의 장관 임기가 끝난 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 후 땅값은 폭등했습니다. 1993년 국회의원이던 정호용이 스스로 신고한 땅값은 약 11억 원. 8년 만에 18배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정호용 씨의 땅은 어떻게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됐을까? 이게 너무 오래된 사안이라서 관련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육참 총장 시절 때 딸과 부인의 명의로 군사보호구역을 샀고 그리고 그게 한 2, 3년 뒤에 풀렸고 이 부분이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게 약간 저희 사정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잘못된 거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땅을 사죠. 그리고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제를 시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 당시에 군사 독재의 핵심들이 해먹었던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호용 씨가 부동산을 늘려온,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해온 과정을 보면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혹은 뭐 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과천 땅도 비슷합니다. 현재 정호용 씨가 살고 있는 과천은 다른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두환의 잔재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그곳은 바로 과천의 장군마을입니다. 이곳이 장군마을로 불린 건 50 정권이 시작된 80년대 초반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장군마을이에요. 여기 모여 살아서 여기를 못 들어갔던 거죠. 정호용 씨도 분양을 받아서 입주했습니다. 당시 장군마을에는 내노라 하는 50 정권의 실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유학성, 육참총장 정호용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급 주택단지였던 장군마을은 입주한 지 10년도 채 안 돼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개포지구 개발 사업에 과천 장군마을이 포함된 겁니다.
전두환이 81년도에 취임하기 전에 택지개발총지법을 계엄 상태에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개포 택지개발지구 사업 발표를 하게 된다. 81년도에 공교롭게 서울시에서 연보현시장이 과천시까지 포함하는 변경 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건교부 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미리 사전 정보에 의한 어떤 선투자 형식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을까. 서울이 아닌 장군마을이 서초구 개포지구에 포함된 것을 두고 힘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못할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 적개하에서 전두환 550 때야 더 말할 것도 없죠. 정보가 있고 그럴 때 권력의 뒷받침이 있고 하면은 뭐 땅 짓고 헤엄치기죠. 이렇게 모은 정호용 씨의 재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호용 씨의 집 앞. 뒷문으로 한 초로의 노인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용 씨입니다. 이런 걸 알잖아요. 장군마을과 양주 땅 의혹에 대해 물었습니다. 장군마을도 갑자기 개포 개발 지구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사던데 네. 또 몰랐지 그거를. 그거는 당신도 네. 집 사가지고 팔아봐. 몰라. 국군 참모총장 하실 때 양주에 땅 사셨죠? 몰라 있었는지 양천지 뭔지도 모르지만 예. 땅을 산 거 팔고 한 거는 사실이에요. 예, 군사보호 지역으로 묶여 아, 있었습니다. 그거 시분이 난 거? 예, 예. 그건 거짓말입니다. 불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군사보호구역으로 묵인 일이 네. 없는 땅이에요. 그럼 그때 그 양주 땅 사실 때 명의를 누구로 사셨어요? 내 이름으로 샀지? 전부 정호용 씨 물론이지. 본인? 하지만 임야 대장에는 본인의 명의는 없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들, 그들은 50이 끝난 이후에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만 7명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재선 혹은 3선 의원을 지냈고요. 예. 군 최고 직급인 대장을 지낸 사람만 18명이었고요. 예. 고위직 관료라던가 청와대 수석 같은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총 14명. 그런 자리를 떠난 뒤에 이제 50 정권이 지난 다음에도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호화롭고 굉장히 여유로운 그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좀 누구 돈으로 좀 만들어진 건 이런 부분들도 좀 여쭤야 되거든요. 다 대답했다고. 당신들 정확하게 보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 허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들이 부당하게 찬탈한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축제를 해서 그게 2대 3대로 이제 이전이 되는 수준까지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손자가 아니라 뭐 증손자한테까지 이전이 됐다면 그것까지 다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원래 이 돈이 뭐 국민들에게 가야 될 돈이라면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국가에 귀속시켜야 될 돈이라고 하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게 맞죠. 그 작업을 누군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집. 연희동 집은 50 비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전두환 씨가 재임 시절 면적을 3배로 늘렸고 퇴임 전 고액의 나랏돈을 들여 재건축했습니다. 단층 건물로 보이지만 연희동 집은 사실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로 한 층 더 있습니다. 설계는 전두환 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대지 면적은 약 820제곱미터, 240평에 이릅니다. 지하층 가장 안쪽에는 이순자 씨의 옷방이 있고 그 옆에는 의문의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가 되면 의장이 된 거지. 정면으로? 네, 이 카드 딱 되면 공공칠 영화죠. 평상시는 어떻게 보여? 그냥 벽이죠. 그냥 벽이에요? 네. 옷방 벽에 카드를 대면 벽이 열리고 그 안쪽으로 10제곱미터 크기의 비밀방이 있다는 겁니다.
높은 담과 여러 대의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철옹성 같은 집. 5명의 경찰관이 24시간 동안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밀한지 세금 징수관들조차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비밀 방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도 보셨어요? 아니요. 그 카드로 뭐 여는 그 방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저희 공간은 저희 수색을 다 했거든요. 예. 결제까지 다 했으니까. 전두환 씨는 고액 상습 체납자이기도 합니다. 국세 30억 9천만 원, 지방세까지 합하면 체납액은 40억 원에 달합니다.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생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순자 여사가 이제 그 신당연금을 가입한 게 있더라고요. 신당연금이 그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나온다고. 그들은 여전히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군사반란 40주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12일 호화 만찬을 가졌습니다. 부유한 학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 살아가는 불의를 우리는 언제까지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2013년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후 검찰은 연희동 집을 압류하였습니다. 전 씨의 연희동 집은 명의자가 3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매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재산을 취득하게 된 원인된 자금이 불법 수익에서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희동 사전은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훨씬 전에 취득한 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수익하고는 원천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 가족분들이 약속을 하였고 그거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그냥 말로만 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법률적으로 저희는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해서 공매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연희동 집은 전두환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헌납을 약속했던 곳입니다.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전두환 씨의 3남 1녀는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목록까지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추가로 환수된 추징금은 약 500억 원. 여전히 추징금 1,005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두환 씨 역시 추징금을 납부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회고록에서 그는 추징금에 대해 완납 불가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적 처벌에 대한 부정과 불복입니다.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씨는 여전히 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전 씨의 사옥, 음악서적 전문 출판사를 비롯해 전재국 씨와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여러 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전재국 씨는 출판업을 시작으로 지금도 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이곳에 전 씨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에선 북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이곳은 전재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성강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성강문화재단은 전두환 씨의 장인 이규동 씨가 1985년 설립한 장학재단입니다. 전두환 씨의 처남 이창석 씨를 거쳐 2014년 전재국 씨에게 넘어옵니다. 성강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이지만 대출 사업이 유난히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곳은 모두 재단 대표이사 전재국 씨의 회사. 대출 액수는 총 4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법인을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 목적은 그 문화 사업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 공익법인으로 설립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대부업을 해서 그 전재국 씨의 그 사업체에 그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경기도 일산의 한 고깃집. 전재국 씨는 2016년 외식 사업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설립했습니다. 전재국 씨 일가는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두 자녀가 80%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전두환 일가의 사업이 자녀들을 거쳐서 손주들에게까지 세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그러고 지금도 맞다고 그러고 또 계속해서
이 부를 세습해가면서까지 그것도 참 구차한 방법으로 악행을 저질렀으면 자기 대에서 끝내줘야죠. 왜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걸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그 밑에 자기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씨를 규탄하기 위해 시민들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분노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밤에 우리가 안 지키면 더 많이 때리고 가요. 안 지키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실은 지키고 있어요. 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전두환 씨와 신군부 세력들은 반성과 사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려 듭니다. 부당하다고 어떻게 그게 왜 부당하지 않습니까? 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총을 쏘라고 누가 한 사람이 있나? 신군부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우린 잡고 누가? 지금 나보고 하는 이야기요. 예.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000억에 가까운 추징금을 국가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증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한편에서는 과거사 청산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치와 정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법의 지엄함과 더불어서 국법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권력의 1, 2, 3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발사한 총탄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합니다. 이러한 특수 상황 속에 계엄사는 권력의 최애 정점에 있었고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전두환이 임명됩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공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TV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자 많은 국민들은 그가 누구인지 의아해했습니다. 11.6 사태가 있기 전 찍힌 영상 속 군 장성들 모임에서 존재감 없이 앉아있던 전두환. 그런 그는 이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어떻게 최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 기록물의 처음은 11.6 직후부터 전두환이 어떻게 그의 권력을 키워왔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실세들이 모두 사라진 비상계엄 상황에서 실질적 권력자는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였습니다. 이대로 정승화 계엄사령관만 사라진다면 바로 아래 단계의 권력자인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이 권력의 최고 정점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 박 대통령 시의 공모 혐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승화를 제거하기 위해 12.12 쿠데타를 감행하게 됩니다. 결국 정 총장이 연행되면서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쿠데타라는 건 권력을 탈취 내지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1인자가 없어졌고 제2인자격이었던 차지철 경호실장도 사살당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 서열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권력자들을 한 사람씩 제거하고 결국은 보안사령관인 자기만 남게 되니까 결국은 12.12가 쿠데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하나회를 위시한 신군부 측근들과 함께 쿠데타를 성공한 전두환. 이 시점에서 불법적인 쿠데타로 얼룩진 자신의 이미지를 순화하기 위해 그리고 군부의 지속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두환은 보안사령부 내 언론 대책반을 꾸리고 언론인들을 회유하는 공작을 펼칩니다. 이른바 K공작계획. 이 계획서는 공작의 목적을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한 안정 세력을 구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침으로 민주화 여론을 언론계를 통하여 안정세로 전환하자는 것. 네, 단결된 군부의 기반이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나의 쪽을 만들겠죠.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집권을 하겠다,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이 K 공작이라는 것이 킹메이킹 공작이다라는 식의 그 유추 해석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이 계획서에는 언론인들이 향후 누구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지 등과 같은 정치적 성향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안기부나 그쪽에서 보안산업 쪽에서 부를 때 김대중 씨를 KT라고 했어요. 그리고 KT JP는 김용필 거고. 그리고 YS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K 부정 나오죠. 그러니까 3김을 다 부정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지까지 이미 파악이 됩니다. 그럼요. 이들이 회유 대상으로 정한 언론사 중진들의 명단입니다. 각 언론사의 사장을 비롯해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 대부분이 주요 간부들입니다. 총 인원은 94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씩 공작비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그 명단에 사장님 이름이 있어가지고 혹시 신군부에서 회유나 공작들이 있었는지. 저기 언론 공작에 보안사령관 있을 그때. 네네네네. 그때 그쪽에서 자꾸 사람들이 오고 그랬어요. 만나자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커질수록 군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전두환은 대통령을 압박해 중앙정보부장 자리까지 요구합니다. 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중앙정보부장은 절대 겸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현역이 중앙정보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묘하게 서리자를 붙여서 멋대로 두 개의 권력기관을 장악했으니까. 중정부장 서리에 임명된 그날 TBC 방송국 여의도센터가 개관합니다. 민간인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실력자가 된 전두환은 첫 행보로 방송국 개국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군복을 벗은 전두환이 사복을 입은 정치인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꼭대기에 올라선 그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 동안 시민들이 외친 구호는 두 가지. 비상계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이제 전두환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 이 열기를 등에 업은 정치인들도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지며 계엄 해제를 의제화하고 개헌 계획을 구체화해 최종 합의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은 이 기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봉쇄돼 개헌 합의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었고 유력 정치인들은 가택연금까지 당하며 정치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전국 계엄을 일으키게 되면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계엄사령부에서 장악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쿠데타죠. 입법부, 국회 해산하고 국회를 무능화시키고 사법, 재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뭐 행정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군부 장악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꼼짝을 못하게 되고 그런 의미의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의 의미는 정권 탈취죠. 그 시초가 1979년 12월 12일이고 그게 최종적으로 끝나는 게 1980년 9월 1일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그게 끝나기 때문에 그게 계산해 보니까 264일. 세계 최장 쿠데타라고 합니다. 1995년 전두환의 내란 등에 대한 최초의 검찰 판단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 비록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과 특별법 개정으로 다시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긴 했지만 구속된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사면됐고 그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이유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완의 처벌은 쿠데타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못했습니다.